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임기훈입니다. 변압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배울 거는요, 변압기 등가회로예요. 근데 지금 교재를 보시면 가장 먼저 변압기 개방시험과 그리고 뒤에 단락시험이 있죠. 이거는 나중에 배우고 먼저 130페이지에 이 변압기의 등가회로와 그리고 임피던스 환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기를 배우더라도요, 이렇게 변압기가 있죠. 이 변압기를 직접적으로 계속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해석하기 위한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변압기를요, 이렇게 등가 회로로 바꿔봐서 각각의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때 이 등가 회로는요, 제가 이 실제 변압기와 그리고 이상적인 변압기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 실제 변압기가 가지는 각각의 성분들을 작성해 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전에 이 변압기의 원리, 이렇게 부하가 있을 때 변압기 원리를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 측이 전원측이고요, 2차 측이 부하측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측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전압 V1을 공급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전류를 우리는 무부하 전류 I0다라고 했었고,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속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자속이 만들어지고 이 자속을 방해하는 곳으로 우리가 유기기전력이 1차 측 유기기전력이죠. 1차 측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속은 2차 측으로 쇄교를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2차 측도요, 자속을 방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유기기전력, 2차 측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2차 측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2차 측에 흐르는 2차 전류가 있고요. 2차 전류가 흐르면서 우리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을 하고 이게 다시 2차 측에 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차 측에 다시 쇄교를 하니까 이 자속을 방해하는 상쇄시키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그 자기장을 만들기 위한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이 방향이 돼서 우리가 1차 전류를 이렇게 무부하 전류와 이 I1을 더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요, 이때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변압기죠. 이상적인 변압기인데, 자, 우리가 실제 변압기에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변압기 권선은요, 기본적으로 저항 성분이 있죠. 그래서 권선의 저항 성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측도 저항 성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가 회로를 그릴 때 하나씩 채워 볼게요. 자, 이렇게 권선의 저항 성분이 있고요, 2차 측도 저항 성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상적인 변압기는요, 내가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발생을 하면 모두 철심에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변압기는 어떻다라고 했었죠. 실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장이 발생을 할 때 바깥으로, 철심이 아니라 바깥으로 누설되는 자속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때 자속을 리키즈의 약자를 따서 파이 L이라고 하고 이것을 누설 자속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자속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속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을 유도하는 능력, 즉 L과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L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속을 유도할 수가 있고, 자속을 유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J 오메가 L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왜냐면 우리가 L I는 N 파이다라고 했었죠. 이때 이 I를 넘겨주면 L이라고 하는 것은 I분의, 위에다가 적을게요. 다시 I분의 N 파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L은요, I분의 N 파이가 된다라고 했었고, 이때 N을 그냥 지워주시면 그냥 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이 만들어지는, 전류가 흘렀을 때 자속을 유도하는 능력을 우리는 인덕턴스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 인덕턴스가 존재를 하면 당연히 리액턴스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는요, 곧 자속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누설 자속을 만드는 우리는 그런 리액턴스 성분을요, 우리는 XL이라 해서 우리는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이런 식으로 1차 측에 존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2차 측에도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용어를 좀 더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이것은 1차 권선 저항,
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L은 누설 리액턴스죠. 근데 1차 측이니까 1차 누설 리액턴스 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2차 측은 마찬가지로 2차 건선 저항, 2차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를 가지고 이 R과 X 성분을요, 우리는 합쳐서 1차 누설 임피던스 성분이다 라고 합니다. 임피던스 성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냐? 자, 우리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누설되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 변압기는 이 철심에 발생하는 자속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자속을 만들기 위한 또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겁니다. 리액턴스 성분이 있는데 우린 이것을 XM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XM 성분은 어디에 있냐? XM은요, 자,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XM이라고 하고 이것을 정리하면요, 자화 리액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화는 뭐죠? 자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을 공급하는, 실제 누설되는 것을 제외하고 철심에 자석을 공급할 때 그 리액턴스 성분을 우리는 자화 리액턴스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철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철덩어리라고 했어요. 철덩어리. 그러면 철손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그 철손을 만드는 그 저항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저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병렬로 저항 성분이 있고 우린 이것을 철손 저항이라 하고, 우리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소문자 R에 우리가 철손은 I라고 하죠. 아이언의 약자를 따서 RI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RI, 철손 저항, 그리고 자화 리액턴스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왜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 왜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1차 측에 V1이라는 전압을 유기시켰죠. 그러니까 등가 회로에서는 이 부분에 우리가 V1이라는 전압을 인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러면 이곳에도 V1이 걸리고요. 그리고 XM에도 V1이 걸리게 됩니다. 자, 다시 이 실제 구조로 와서 내가 1차 측에 V1을 넣어주게 되면은요, 자, 주자속이 아니라 자화 리액턴스에 의한 우리가 자속이 있죠. 자속을 발생시키는 리액턴스는요, 내가 인가해준 전압 그대로 걸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철손도 철덩어리죠. 이 철덩어리에 걸리는 전압 역시 V1과 동일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V1을 걸어주게 되면요, 이 RI와 그리고 XM에 그대로 병렬로 걸리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등가 회로를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자, 지금은요, 이렇게 1차 측과 2차 측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죠. 변압기니까 우리가 1차 측, 2차 측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도 등가 회로도 1차 측 그리고 2차 측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등가 회로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합치게 됩니다. 1차 측과 2차 측을 합쳐주게 돼요. 자, 그런데 그냥 합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합칠 수는 없어요. 자,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차 측의 권수가 지금 2고요. 그리고 1이다라고 해볼게요. 그 비율이 2대 1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1차 측 권수가 2차 측 권수보다 2배 더 많이 감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감겨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에 걸리는 유기기전력이 더 크겠죠. 그때 유기기전력을 제가 예시로 200V라 하고요. 그리고 2차 측은 100V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쳐주기 위해서는요, 이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르니까 우리가 맘대로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권수비 A라고 하는 거는요,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 N1이다라고 했고요. 이걸 다르게 적으면 2차 측 유기기전력 분의 1차 측 유기기전력이라고 했고, 이것을 임피던스에 대해서 나타내면요, 루트에 Z2분의 Z1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요. 반대편으로 넘겨줬을 때 A 곱하기 이 2라고 하는 것이 이 원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차 측 유기 기전력에다가 내가 곱하기 권수 B를 해주면요. 이 1차 측 유기 기전력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권수가 얼마죠? 지금 2차 측 권수가 1이고요. 1차가 2예요. 그럼 권수 B는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2를 곱해 주셔서 200으로 맞추면 자 1차 측과 2차 측이 동일해지게 되겠죠. 자, 동일하니까 우리가 합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2차 측에 존재하는 뭐 저항 성분 그리고 리액턴스 성분이 있죠. 이 값들은 안 바꿔주냐? 안 바꿔주면 안 됩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환산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권수는요. 권수비가 우리가 임피던스는 루트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루트에 비례를 하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요. 우리는 A에 제곱을 하고 임피던스 Z2가 Z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제곱하고요. Z2를 넘기면요. 이 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피던스 성분은요. 그 안에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저항과 리액턴스도 각각 권수비에 제곱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권수가 지금 2죠. 그러면 여긴 곱하기 4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리액턴스 성분도 곱하기 4를 해주시면 비로소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지우고요. 이렇게 등가 회로를 1차 측과 2차 측을 붙여서 하나의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2차 측의 저항은요. 우리가 권수의 제곱을 하고요. 그리고 R 권선 저항이죠. RA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A 제곱에 R 다시 XL이라고 합니다. 자, 권수의 제곱을 하니까 이렇게 환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가 회로를 한번 나타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이 변압기를 보시면 이 등가 회로로 변환을 하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훨씬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등가 회로를 우선 그려보시면 좀 더 문제가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번에 개방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개방 시험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우리 변압기 등가 회로로 바꿔주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리고 분리가 된 1차 측과 2차 측을 우리가 환산을 해서 함께 1차 측과 2차 측이 연결된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등가 회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개방 시험, 그러니까 2차 측 부하를 개방한 무부하 시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부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회로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곳에는 전류가 전혀 흐르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뭐 이곳에 발생하는 뭐 손실이라든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등가 회로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제외한 이 부분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부하가 없을 때 이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때 부하가 없더라도 항상 존재하는 전류가 무엇이었죠? 바로 여자 전류, 다르게 말하면 무부하 전류 I0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부하 시험에서도요, 이렇게 I0는 존재를 하고 그 I0가 철손 저항과 그리고 자화 리액턴스를 지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철손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요, 우리가 I라 해서 철손 전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화 리액턴스를 지나는 전류를 우리는 M이라고 해서 자화 전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무엇이 나오냐? 이 철손 전류와 자화 전류의 합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전류의 합을 할 때 단순히 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분이 어떻죠? 이 RI는 저항 성분이고요. XM은 리액턴스 성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액턴스 성분은요, 이 유도성 리액턴스예요. 그 말은 뭐죠? L 성분, 즉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손 저항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인 철손 전류가 있습니다. 철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자, 이게 I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화 전류를 그려볼 건데 자화 전류는요, 이렇게 철손 전류와 90도 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90도 뒤진 자화 전류가 흐르게 되고요. 이 둘을 더할 때 단순히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상을 고려해서 벡터적
합으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I 벡터와 그리고 IM 벡터가 있을 때 이 둘의 합을 어떻게 구했냐? 어떻게 구했죠? 자, 이렇게 벡터적 합으로 뭐 평행사변을 그리든 아니면 여기 있는 전류를 이곳에 옮겨서 합으로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전류가 바로 전체 전류 I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이렇게 꼭 벡터적 합으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 자, 그럼 뒤로 나가보시면요. 자, 뒤로 우리가 가보시면 우리가 뭐 여자 어드미턴스 그리고 개방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요 그냥 회로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I가 있고요. 그리고 XM이 있어요. 그럼 이곳 전체에는요. 이곳 전체에 임피던스가 있겠죠. 자, 임피던스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I 철손 저항과 그리고 위상을 고려한 L이니까 플러스 J만큼의 위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XM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자 어드미턴스는 뭐냐? 이 임피던스의 역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드미턴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의 역수를 취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드미턴스 Y라고 하는 것을 컨덕턴스와 그리고 J만큼의 서셉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서셉턴스는 우리가 대문자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 어드미턴스를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이 여자 임피던스를 구해서 역수로 취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을 옴의 법칙 I분의 V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때 I는 뭐죠? 이 전체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 I0죠. 그래서 I0가 되고요. 그리고 V는 무엇이 되냐? 우리가 1차 측에 인가한 전압, 여긴 VN인데 1차 전압 V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의 역수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V1분의 I0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그래서 이 개방 시험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뭐 여자 전류, 자화 전류, 철손 전류 모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 법칙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요, 뭐 여자 컨덕턴스, 여자 서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결국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컨덕턴스라고 하는 거는요, 저항의 역수 성분이에요. 역수 성분입니다. 그리고 서셉턴스라고 하는 거는 이 리액턴스의 역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 I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I는요, 똑같이 오메 법칙입니다. 자, I분의 V고요. 자, 이때 I는 뭐죠? 이 철선 저항에 흐르는 전류 I가 되고요. 자, 그리고 전압은 우리가 병렬 회로니까 1차 측에 인가한 전압이 그대로 똑같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V1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화 리액턴스 XM이라고 하는 것도 I분의 V가 되는데, 자, 이때 I는요, 자화 전류 IM이 되고요. 그리고 전압은 마찬가지로 V1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컨덕턴스와 서셉턴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의 역수를 취해주면 그냥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회로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은요, 이번에는 부하를 단락시킨 단락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락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있는 이 2차 측이 지금 단락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 단락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뭐 정상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단락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때의 관계를 설명한 시험은 아니고요. 자, 이 단락 시험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지금은 단락 상태이지만 이 2차 측에 부하가 있다 가정을 하고 뭐 전압이라든지 그 전류를 나타내는 시험을 우리는 단락 시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변압기를 파는 판매자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손님이 와서 내가 관리하는 아파트 100세대에 연결하는 이 변압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변압기를 연결을 했을 때 뭐 발생하는 전압 강화라든지 아니면 손실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변압기를 그 아파트에 가서 연결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해서 뭐 전압 강화든 손실을 계산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자, 그럼 그때 진행하는 것이 이 단락 시험이고요. 부하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그 손님한테 그 아파트에 공급할 그 전격 전류만 알려주시면요, 제가 뭐 전압 강화라든지 뭐 손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단락 시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직접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변압기 등가 회로가 있어요. 이렇게 1차 측이 있고요. 2차 측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분리가 되었지만 환산을 해서 하나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지금 1차 측의 전류가 흐르면요, 이때 여자 전류와 그리고 1차 측을 지나 2차 측 부하까지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거는요, 1차 전류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은 3에서 5% 내지의 전압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자 전류를요, 우리가 이 단락 시험에서는 무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1차 측에 있는 권선 저항과 그리고 누설 리액턴스가 있고요. 2차 측에도 마찬가지로 권선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가 있는데 각각의 저항을 하나로 묶어주고요. 더해주고 또 이 리액턴스도 하나로 더해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등가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지금 여자 전류 쪽이 무시가 되었죠. 그리고 1차, 2차의 저항과 리액턴스를 더해서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락 시험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단락 시험을 진행할 건데 자, 어떻게 진행을 하냐? 자, 우리가 1차 측에 전압을 가해줘야 되겠죠. 전압을 인가해야 되는데 자, 이때 0V에서 서서히 올려주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부하가 없는 단락 상태예요. 우리가 단락 상태라고 하는 거는 조금의 전압만 넣어줘도 굉장히 큰 전류, 단락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0V에서 전압을 조금씩 올려줍니다. 그때 전류가 흐르겠죠.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이 전류가 커지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어떠한 전압 VS에 도달을 했을 때 만약에 전류가 지금은 단락된 상태이지만 만약에 부하가 있었을 때 그 부하에 전격 전류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VS에 도달했을 때 단락된 상태에서 전격 전류가 흐른다면 그때의 전압을 우리는 이 전압 강하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VS일 때 지금 IN이 흘러요. 그때 이 VS는 전부 어디에 걸리죠? 지금 모두 이 임피던스 성분에 걸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부하가 없는 단락 상태니까 이곳에 전부 전압 강화가 걸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부하가 있을 때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압 강화를요, 부하가 없는 단락 상태에서 전격 전류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그때 전압이 바로 곧 전압 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압 강화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 전압 강화를요,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때 1차 측에 인가한 전압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하고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지금 교재에도 변압기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 1차 측에 인가하는 전압이라 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에 임피던스 전압 강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임피던스 와트, 즉 와트니까 전력이죠. 그게 의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동손을 우리는 임피던스 와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으면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고 우리가 PS다라고 합니다. 이때 S는요, 전부 단락, 쇼트의 그 약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의 동손을 우리는 임피던스 와트다라고 하고, 이것을 식으로 적으면요, 우리가 전격 전류 IN의 제곱에다가 그때 권선의 저항을 R이라 했을 때 IN 제곱에 R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동선은요, 지금 전격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실제 부하가 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부하를 달지 않았지만 단락한 상태지만 이렇게 전압 강화와 손실을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단락 시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락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냐? 이렇게 임피던스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요. 전압 강화를 구할 수가 있고, 임피던스 와트, 즉 동손, 손실도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압 강화를 아니까 전압 변동률까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락 시험이었어요. 간단합니다. 단락 시험은 크게 할 게 없고요. 지금 교재를 넘겨보시면요, 뒤로 넘기면 등가 회로와 임피던스 환산이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죠. 그때 오른쪽을 넘겨보시면요, 변압기 등가 회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등가 회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험. 자, 우리가 다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바로 무부하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무부하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배운 단락 시험이 있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따로 기억을 해주실게요. 바로 권선저항 측정 시험이 있습니다. 권선저항 측정 시험이 있는데, 자, 무부하 시험은 말 그대로 부하가 없는 개방된 상태에서 진행한 시험이었고요. 단락 시험은 단락된 상태로 진행을 했어요. 자, 세 번째 권선저항은요, 말 그대로 지금 이 권선의 뭐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리액턴스를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죠. 그래서 시험에는요, 이 등가회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요. 그때 오답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실제 골라줘야 하는 선지는 무엇이냐? 바로 부하 시험이란 것이 출제가 됩니다. 대부분 이 부하 시험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하가 필요 없이 뭐 개방을 해서 무부하 시험을 하든 단락을 해서 단락 시험을 하든 아니면 권선의 저항을 측정하는 거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부하 시험은요, 말 그대로 부하를 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 그대로 그 아파트 100세대에 직접 부하를 연결하여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하 시험이 바로 필요한 시험이 아닌 오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변압기 등가 회로와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는 시험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류기에서도 그렇고요, 동기기에서도 그렇고 모두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변동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 공식은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암기하시는 것보다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 전압 변동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자, 우리가 이 Vn, 부하가 있을 때 걸리는 정격 전압이 있고, 이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일 때 그때 걸리는 단자 전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격 전압에서 무부하 단자 전압이 되었을 때 그때 전압의 변화가 어떤 비율인지, 그것이 바로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등가 회로를 그렸어요. 이렇게 등가율을 그렸는데 이 여자 전류 측 그 부분은 너무 작으니까 무시를 했고요. 그리고 환산을 해서 하나로 묶어주었는데, 자, 그때 우리가 1차의 권선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2차 측에도 마찬가지로 권선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저항은 저항끼리, 리액턴스는 리액턴스끼리 묶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1차 측에다가 1차 측에 110V에 전압을 가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압을 인가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이곳에 전압 강하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전압 강하를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10V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부하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리냐? 바로 전압 강하를 뺀 100V가 걸리게 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Vn이 100V가 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V0를 구하기 위해서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개방이 되었을 때 이 단자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자, 개방이 되었으니까 전류는 흐르지 않겠죠. 지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0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전압 강하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1차 측에 인가한 110V가 그대로 이 무부하 개방된 곳에 걸려서 그 값이 11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분자는요, 지금 V0가 110이고요. 그리고 Vn은 100이니까 이것을 100으로 나누어주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 값이 10%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전격 전압 100V에서 무부하 상태 110V가 되었으니까 전압은 10%가 변화했구나.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압기는요, 우리가 부하가 2차 측에 달려있다고 했어요. 부하가 2차 측에 달려있으니까 그때의 전격 전압도요, 우리가 Vn이 아니라 앞에 2차 측 V2n이다 라고 하고요.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일 때 단자 전압도 마찬가지로 2차 측이니까 이렇게 V2n, 여기도
n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교재에도 그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을 한번 식을 바꿔볼 건데 지금 교재에도 공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자, 이때 이 V2N, V2 0-V2N이 결국 무엇이었죠? 우리가 10V다라는 것이 알 수 있었고 이 10V가 결국 이 저항과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전압 변동률은 결국에 분모는 V2N이고요. 이 분자가 결국 전압 강하구나. 전압 강하가 되고 여기에 내가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우리가 이 전압 강하라고 하는 것을요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직은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전력공학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지금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한번 결과를 적을게요. 자, 이렇게 I에 R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플러스 X에 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이런 공식이 있고 그럼 분모는 V2N이 됩니다. 자,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요 마찬가지로 전압 변동률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공식을 한번 나누어 볼게요. 이 공식을 어떻게 나눌 거냐?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자, 분모는 동일하게 V2N이고요. 나누어 볼게요. 자, I 곱하기 R을 먼저 해줍니다. 자, I 곱하기 R을 해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100을 먼저 곱해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곱하기 100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지금 공식은 동일한데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눠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동일하게 분모는 V2N이고요. 분자는 이번엔 I에다가 X를 곱했으니까 X에 곱하기 100을 먼저 해주고 여기에 사인 세타를 해주면 위 공식과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가 지금 V2N분의 IR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이 굉장히 좀 익숙한 공식이지 않나요? 자, 우리가 전압에 대한 저항의 전압 강하의 비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 전압에 대해서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비율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퍼센트 저항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전압에 대한 전체 전압에 대한 저항에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비율 퍼센트 저항 강하가 있고요. 이것을 P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공식이 그냥 P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전체 전압에 대해서 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의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값도요. 제가 한번 Q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 공식을 Q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압 변동률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자, 이 식이 P라 했어요. 그래서 P에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플러스 그리고 Q다라고 했습니다. 자, Q에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 변동률 공식을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건데 자, 이게 어떤 경우냐? 우리가 플러스인 경우를 지상부하일 때 앞에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이때는 진상부하구나. 부하가 진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지상은 플러스고 진상은 왜 마이너스가 되냐면 자, 우리가 지상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L성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리액턴스로 바꿔주면 우리는 J 오메가 L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가 지금 플러스 J죠.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압 변동률은 플러스가 되고요. 자, 진상일 때는 우리가 C성분입니다. 자, C성분은 우리가 리액턴스로 바꾸면 J 오메가 C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자, 회로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J를 분자로 올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리고 J에 분자에 J가 오고 오메가 C분의 1로 바뀌게 돼서 앞에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교재에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자,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하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하가 있는데 이것을 임피던스로 바꿔주면요. 이것을
임피던스로 합쳐주게 되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것이 있고, 이건 마찬가지로 V2N에 대한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에 대한 비율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를요,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우리가 크기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화가 P다 했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Q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크기는요 결국 루트의 P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으로 이 둘 사이의 위상차가 90도가 나니까 이렇게 크기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 내용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나요?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이 V2N분의 IR 곱하기 100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를 V2N분의 IX 곱하기 100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동기계에서 단락비에 대해서 배우고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동기계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동기발전기 Y결선의 한상분을 가지고 해석을 했었죠. 자, 그래서 자, 이 건선에 저항 성분이 있고요, 리액턴스 성분이 있고, 자, 동기기가 한상분의 부하를 공급하고 있구나 라 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만약에 만들어낸 기전력이 한상이 100V 라고 했고요, 100V 라고 하고, 그리고 이때 저항과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10V 라고 하면 이 부하에는 뺀 나머지 90V가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 자, 우리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요, 이 동기발전기가 공급하는 상전압, 즉 인가된 전원에 대한 상전압에 대한 전압 강하의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전압 강하의 비율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압 강화가 그 비율이 우리가 100V니까 10%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하에서 걸리는 전압 강화의 비율, 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를 우리가 90%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이때 지금 이 E는요, 인가한 전압이죠. 즉 동기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변압기를 보시면요, 분모가 V2N이고요, 여기도 분모가 V2N입니다. 자, 그런데 V2N이 뭐죠? 자, 이렇게 내가 110V를 인가했을 때 10V를 뺀 나머지 이 100V가 V2N이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동기기에서는 인가된 전압을, 그러니까 전원을 분모로 두었는데, 자, 변압기는 이렇게 부하 측에 걸리는 전압으로 분모로 두었다는 거예요. 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내용이 맞습니다. 인가된 전원으로 하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부하 측이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마찬가지로 이 V2N도 결국 부하에 걸리는 전압, 이 V2N도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압기만 이렇게 부하 측 전압이 기준이고요, 나머지 실제 맞는 거는 모두 인가된 전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도 가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 거의 다 했는데 오른쪽으로 넘겨보시면요, 역률이 1일 때의 전압 변동률이 있어요. 지금 칠판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를 지워서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역률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코사인 세타가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 사인 세타는 0이 되겠죠. 그럼 이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P만 남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좀 글씨가 너무 이상해서, 자,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P가 되겠죠. 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P가 뭐였죠? P가 우리가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압에 대한 I 곱하기, 지금 R이라고 되어 있었죠. R 곱하기 1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곱하기 I를 해주고요, 여기다 곱하기 I를 해줘 볼게요.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I V2N분의 I 제곱 R에 곱하기 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 I 곱하기 V2N이 결국은 뭐죠? 이 부하의 정격 용량이 되고요. 자, I제곱 곱하기 R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동손이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렇게 정격 용량분의 그리고 저항에서 발생하는 동손의 비율이다라고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단락 전류와 단락 용량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지우고 두 번째 단락 용량 그리고 단락 전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 배웠어요. 자, 우리가 이 단락비 K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바로 단락 전의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후의 단락 전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이 공식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라고도 했었죠. 자, 그럼 결국 이 식을 단락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IS다라고 하는 것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분의 IN을 먼저 적을게요. 자, IN을 먼저 적고요. 곱하기 100을 한 식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지금 교재에 있는 공식과 동일하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이 IS 그리고 IN에다가 내가 만약 단상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곱하기 V를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V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럼 단락 용량이 되겠죠. 그래서 단락 용량 PS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PN이 되고 전격 용량에 곱하기 100을 한 공식이다라고 공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암기할 게 아니죠. 충분히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최대 전압 변동률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최대 전압 변동률. 자, 이 최대 전압 변동률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요. 이거는 아마 이 고등 수학을 조금 배웠으면 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 전압 변동률 한번 적어볼게요. 전압 변동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엡실론이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최대니까 앞에 맥스를 더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웠죠. 이 전압 변동률 공식이 어떻게 되죠? 이 전압 변동률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다 적으면 자,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다라고 했었죠. 자, Q의 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최대 전압 변동률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지금 코사인, 사인이 따로 있는데 이것을 사인에 대한 함수로 합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삼각함수의 합성인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가 이 최대 전압 변동률을 구하면 이 합쳤을 때 먼저 전압 변동률을 나타냈을 때 이렇게 루트에 P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Q의 제곱이 되고 합치게 되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합성을 하면 그렇게 된대요. 자, 그런데 최대니까 자, 이때 사인 세타가 최대는 90도 1이 되겠죠. 사인 세타의 최대는 1이니까 그래서 루트에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하는 역률이 있어요.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역률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자, 최대 전압 변동률을 발생할 때 그때 역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역률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요. 한번 결과를 먼저 적으면요. 이렇게 루트에 자, 우리가 구한 전압 변동률 최대가 들어가고요. 이것 분의 P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이 최대 전압 변동률을 가지고요. 이 역률을 계산하라고만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P값이랑 Q값은 주어지고요. 자, 그럼 최대 전압 변동률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최대 전압 변동률 분의 P가 되니까 그냥 대입만 하는 문제만 출제가 가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으면요. 여기 가로가 P라고 하고요. 여기가 Q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루트에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때 세타 값이 이곳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세타니까 이것분의
이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트 P제곱 더하기 Q제곱분의 P가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확인입니다. 전압비가 무부하에서는 15대 1, 전격 부하에서는 15.5대 1인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하가 있는 전격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부하가 없는 무부하 상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지금 문제에서는요. 전격 부하에서는 그 비율이 15.5대 1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부하 상태에서는 15대 1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1차 측에 전압을 인가하고요. 그리고 2차 측에 1차 측에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그때 2차 측의 전격 전압 V2N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무부하 상태에서는 V2 제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때 이 V는요. 항상 동일한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비교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압 변동률이 결국은 뭐였어요? 이 V2N에서 V2 제로가 되었을 때 그 전압 변화의 비율이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내가 인가한 전압이 달라서 이 전압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가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할 수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전압을 인가했을 때 그때 전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전압 변동률을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전압은 꼭 일정해야 한다. 1차 측에 인가한 전압은 일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1차 측이 15.5 그리고 1차 측이 15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정한 전압을 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1차 측을요 동일한 비율로 맞춰줘 볼게요. 저는 한번 1로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1차 측을 1로 바꿔주면은요 2차 측은 15.5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5.5분의 1이 되고요. 이렇게 무부하 상태에서도 1로 기준을 했을 때 2차 측은 15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인가한 전압을 제가 어차피 비율이 1대 15.5대 1이니까 그냥 인가한 전압도요. 제가 1V다라고 해보고요. 여기도 1V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1V를 인가했을 때 2차 측이 15.5분의 1이다라고 했으니까 2차 측은 결국 15.5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무부하일 때도 내가 1V를 인가를 했을 때 2차 측은 15분의 1이다라고 했어요. 비율이. 그래서 15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전압 변동률 엡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V2N분의 V2 제로 마이너스 V2N이다라고 하고 이것의 비율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V2N이 15.5분의 1이죠. 그래서 좀 더 밑에다 적으면 15.5분의 1이 되고 그리고 분자는요 V2 제로 마이너스 V2N이에요. 그래서 15분의 1 마이너스 15.5분의 1을 계산하고 이곳에 백분율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 되냐? 계산을 해보면요 3.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하가 있을 때에서 부하가 없을 때 그 전압이 3.3%가 증가했구나.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의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뒤에 계속해서 한번 이 변압기 손실 및 효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압기 손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손실은요 이전에 직류기에서도 배웠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지금 동일한 걸 가져왔는데 자, 우리가 손실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하가 있든 없든 항상 고정되는 무부하 손이 있고요. 그래서 우린 이것을 고정손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부하에 따라서 변하는 그 손실, 부하손 혹은 변한다 해서 가변손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부하손은요 다시 철손과 기계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변압기는요 이 기계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변압기라고 하는 거는요 정지되어 있는 정지기기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계손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직류기, 동기기와 같이 회전을 할 때 공기나 아닌 그 외의 것들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 손실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변압기는 정지가 되어 있으니까 회전할 일이 없고 이로 인한 기계손이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기계손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철손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철손은요 다시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하손은요 동손과
표유부하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표유부하손도요, 이 동손과 비교를 하면 거의 없다시피 굉장히 작은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서, 이 표유부하손도요, 문제에 언급이 없으면 무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먼저 아직 효율은 배우지 않았지만 최대 효율 조건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최대 효율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부하손과 그리고 부하손이 있을 때, 이 둘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아니 선생님, 그냥 손실은 없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손실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없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 지점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무부하손과 부하손이 같을 때가 바로 최대 효율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변압기는요, 무부하손이 곧 철손이고요, 부하손이 곧 동손이에요. 이 둘을 무시를 하니까 우리가 철손과 동손만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면, 이 변압기에서의 최대 효율은요, 결국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이 최대 효율이, 지금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실제 이 변압기에서는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손실은 크게 할 게 없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이 히스테리시손과 그리고 와류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이 손실과 주파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지금 히스테리시손은 주파수와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와류손은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관계는 전기 자기학에서는 그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기기기는요,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관계를 설명하면 틀리게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유기기전력 2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4.44의 F, N, 파이 M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파이 M이 의미하는 게 바로 자속이었어요. 이 자속을 내가 자속 밀도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한번 자속 밀도로 바꿔볼게요. 자, 우리가 이 자속 밀도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면적분의 총 자속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결국 자속은요, 자속 밀도의 면적을 곱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파이 M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이 파이 M을 자속 밀도 B의 면적 S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4.44는 상수니까 고정이에요. 그리고 면적도 S는 바뀌지 않죠. 고정이 되고 변압기에서의 권수도 바뀌지 않는 고정값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결국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거는요, E라고 하는 것은 F의 B가 되고 이걸 자속 밀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자속 밀도가 F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국 자속 밀도는요, 주파수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전기기기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기기는요, 이 유기기전력이 항상 일정합니다. 만들어낸 유기기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할 때, 그때 그럼 유기기전력은 일정하니까 이 자속 밀도는요, 주파수가 변화하면 그 값이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기에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을 주파수 간의 관계를 나타낼 때 여기 B가 있죠. 여기도 B가 있어서 단순히 주파수의 비례,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바꿔주어야 해요. 자, 여기서 이 B를요, 이렇게 F분의 2를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K에 F에 우리가 B가 지금 F분의 2다라고 했었죠. 이것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 K에 2에 그리고 F로 나눠준 값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유기기전력은 일정하고요, K도 일정하니까 그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히스테리시스손의 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와 반비례하구나. 아, 전기기기에서는 반비례한 관계가 성립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와류손은 어떻게 되냐? 이 와류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K에 T에 F에 그리고 자속 밀도가 F분의 2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전체 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F가 서로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와류소는 K에 T에 2의 전체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에 이 와류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주파수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의 그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교재 팁박스에도 나와 있는데 히스테리시스 손이 와류손보다, 히스테리시스 손은 80%가 되고요. 그리고 와류손은 20%가 됩니다. 자, 어디에서? 이 철손 전체에서 그 비율이 80%, 20%가 된다라는 겁니다. 훨씬 히스테리시스 손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 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에서 이 주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요. 자, 그러면 이 와류손은 거의 비교를 했을 때 작으니까 무시를 하게 되면은요, 무시를 하면 결국 히스테리시스 손, 즉 주파수와 반비례하다는 관계가 철손과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요, 철손도 주파수와 반비례하게 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가끔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변압기 효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변압기의 효율, 이타라고 하는 거는요, 입력분의 출력이죠. 그런데 이 입력분의 출력은 실측 효율이 되고, 우린 실제 규약 효율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약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약속한 규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우린 전기 기기에서 그 기준을 전기 에너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변압기는요, 내가 어떤 전기 에너지를 넣어줬을 때 다른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기기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입력도 전기 에너지고요, 출력도 전기 에너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변압기는 항상 부하 측이 기준이다라고 했었죠. 그 말은 곧 부하, 2차 측에 있는 출력이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기준으로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출력은요, 그 단위가 기본적으로 와트죠. 이 와트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이란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단상을 기준으로 이렇게 VI의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VI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손실은요, 우리가 철손과 동손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무부하손에요, 철손과 기계손이 있는데 기계손은 없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부하손에 동손과 표유부하손이 있는데 표유부하손도 거의 작으니까 무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변압기의 손실은요, 철손과 동손의 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때 철손은요, 우리가 PI, 이때 I는 아이언, 철의 약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동손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이렇게 I제곱 R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밑에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공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뭐라 적혀 있냐? 첫 번째 공식은 전부하일 때 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 공식은 n분의 1 부하일 때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n분의 1, n분의 1의 제곱이 고려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n분의 1 부하의 이 n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 n분의 1은 결국 부하율이라는 겁니다. 이 부하율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부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부만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3개의 부하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면 3분의 1 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n분의 1이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지금은 감이 안 잡히시는데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가전제품 중에 뭐 냉장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선풍기, 또 에어컨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의 부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지금은 봄이에요. 봄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냉장고는 항상 사용을 하죠. 냉장고를 안 쓰는 집안은 없죠. 우리가 계속 작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전체 3개 중에 하나의 부하는 사용을 하니까 3분의 1 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땐 부하율이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초여름이 됐어요. 초여름. 자, 그럼 우리는 항상 냉장고는 사용을 하고요, 이때는 선풍기도 사용을 해서 전체 3개 중에 2개를 사용하는 3분의 2 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하율이
3분의 2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한여름이 되면요. 한여름에는 우리가 냉장고도 사용하고요. 선풍기도 사용하고 이번에는 에어컨도 사용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전체 3개 중에 3개를 모두 사용하니까 이때는 부하율이 1이 되고요. 이때는 전부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전부할 때 공식을 보시면요. 앞에 1이 그냥 생략이 된 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부하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가 부하라고 하는 거는 곧 전류였죠. 그래서 이 출력에도 I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출력에 I가 들어가고 동선에도 I가 들어갑니다. 즉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값들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도 증가를 하니까 부하가 증가를 할수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하율에 따라서 이렇게 n분의 1, n분의 1 그리고 n분의 1을 고려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동선은 I 제곱이죠. 그래서 부하율에도 제곱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교재 오른쪽에 n부하 그리고 n분의 1부하가 문제마다 달라서 헷갈린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교재는요 이때 부하율을 뭐 m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저희 교재처럼 이런 식으로 n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 이들이 전부 부하율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하율이 3분의 1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교재는 n부하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럼 그냥 m이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어떤 교재는 n분의 1이다라고 했을 때 부하율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다라고 할게요. 그럼 그냥 n분의 1이 3분의 2다라고 대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하율을 고려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하율을 n분의 1 혹은 뭐 m으로 표기하는 데가 2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교재 밑에를 보시면요, 전일 효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전체 효율이 어떻게 되냐인데, 자, 하루는 24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력에도 24를 곱해주고, 다시 입력에도 24를 곱해주고요. 출력에도 24를 곱해 주었을 때 그때 효율이 바로 전일 효율이 된다는 겁니다. 전일 효율은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일정 시간 운전 시의 효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으로 몇 시간을 운전했냐, 예를 들어 에어컨 24시간 중에 하루에 6시간 사용하면 우리가 4분의 1을 사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 시의 효율을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예를 들어서 n시간을 이용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그냥 n을 곱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24시간을 곱해준 것처럼요, 여기에도 n을 곱해주게 되고 여기도 n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철손입니다. 우리가 철손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부하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효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n시간을 사용을 해도요, 하루 24시간 중에 이 철손은 항상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는 24를, 철손에는 24를 곱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요, 내가 n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철손은 항상 24를 곱해 주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오른쪽을 가시면 최대 효율 조건이 있습니다. 최대 효율 조건.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은 뭐라 했죠? 바로 철선과 동선이 일정할 때, 다시 둘이 같을 때 우리는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할 때는요, 전부할 때는 우리가 철선이 PI고요. 그리고 동선이 I제곱 R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서로 같으면 되겠죠. 자, 같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n분의 1부 할 때는, 그럼 n분의 1부 할 때는 우리가 철선은 동일하게 PI고요. 그리고 동선은 n분의 1의 제곱에 I제곱 R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n분의 1부 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습니다. 철선은 동선과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무엇을 알 수가 있냐, 여기 이 식을 m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n분의 1의 전체 제곱은 여기서 이 I제곱 R을요, 우리가 동선이다라고 해서 지금 교재는 PC라고 정리를 했죠. PC다라고 했습니다. 동선을 PC라고 했을 때, 자, PC분의 PI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하율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에 PC분의 PI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PI랑 PC가 의미하는 거는요, 위 공식처럼
전부하일 때의 손실을 나타냅니다. 전부하일 때 철손이 되고요. 전부하일 때 동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하일 때의 철손과 동손을 알면요. 결국 부하율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교재에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밑에 일정 시간 운전 시 최대효율을 줬거든요. 결국 N시간일 때, N시간일 때를 마찬가지로 대입만 해주면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요. 우리가 변압기 효율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 첫 번째 챕터가 끝이 났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인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수업도 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